화순 연주산 아래 지석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능주면 관영리. 계절마다 달라지는 운치 있는 풍광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곳에 조선시대 정자 하나가 세워져 있다.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는 영벽정. 정자 안에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남긴 여러 편의 글이 걸려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양팽손의 시다. 뛰어난 문장력을 지닌 학자이자 도학사상과 의리정신의 실천가였던 학포 양팽손. 그는 윤두서, 허련과 함께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문인 화가로도 꼽히는데 안견의 화풍을 계승한 산수도는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다재다능했던 양팽손은 어린 시절 송흠의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다. 청렴한 공직자의 표본으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지지당 송흠.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마다 늘 세필의 말만 사용해 삼마태수라 불린 스승의 삶은 양팽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 이제 영상분치가 되니까 도저히 중앙에서 벼슬을 수가 없어서 남은 향교 교수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가서 또 배우시고 송흠 선생은 아주 그 훗날에 아주 청백리로 이름을 남기시고 또 그분 호가 지지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멈출 줄을 안다 해서 학포당 양팽손 선생이 송흠 선생의 그 청렴정신 또 그 멈출 줄을 아는 그 용태정신 이런 걸 배웠지 않는가. 양팽손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정암 조광주다. 1506년 당시 19살이었던 양팽손은 조광주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용인까지 무럼으로 천리길을 걷는다. 근데 조광주 선생이 아마 6살 연상이신데 그때 아마 부친상을 당하고 용인 신공리에 선영에서 움집에서 아주 용맹정진을 하실 때인데 거기에서 만나자마자 의기투합이 되시고 만나면서로 더욱 향기가 나는 그런 우정을 나누게 된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510년 나란히 소과에 응시한 두 사람은 각각 진사시와 생원시에 합격, 성균관에 들어가 함께 공부하게 된다. 당시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시골뜨기로 놀림을 받은 양팽손. 하지만 그는 전혀 굽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곁엔 언제나 진실한 벗 정암이 함께했다. 일찍이 조광주는 양팽손을 가리켜 더불어 이야기하면 지초나 난초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1515년 조광주가 먼저 중종이 직접 주관한 알성시를 통과하고 이듬해 양팽손도 식년 문과에 합격해 중앙 정계에 진출한다. 성종대에 이은 살림 세력의 두 번째 정계 등장은 조선 전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조선 전기라고 하는 것은 건국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물 제도를 만들고 하는데 꼭 이런 성량만 갖고는 되지 않는 시대였었죠. 사실 명실상부한 유교 사회, 즉 유교 이상국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행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 16세기 초 양팽손과 조광조가 살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문관 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양팽손은 정육품인 사관원 정원을 거쳐 곧장 정오품 홍문관 교리에 임명된다. 그는 조광주와 함께 소격서 폐지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려 국정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리학 이상국가를 추구하던 신진 사림 세력은 임금에게도 도학 정치를 강조했다. 양팽손은 하늘이 성품을 사람에게 줄 때 성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준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욕을 억제하고 노력을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도 그 성인이 된다고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임금도 성각경을 중시하고 또 인을 잘 행하면은 그 좋은 그 성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뭐 혈량가를 시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훈 삭제를 행한다든지 수학 보급 운동과 향약 실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성략적 이상 정치를 그 실현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1506년 폭군 연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세웠던 훈구 세력. 조광조 등의 위훈 삭제 주장은 그들의 권력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훈구 대신들은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기묘사화가 일어난 1519년 겨울, 조정은 온통 위훈 삭제 논의로 들끓는다. 이때 한반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처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훈구 세력은 그 유명한 주초위왕의 모함을 획책하게 된다. 조씨, 나라 조씨가 일단 파자 글자를 나누면은 달릴 주자하고 닮을 초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초가 임금이 된다. 그렇게 결국 조광조가 임금이 된다. 그런 참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임금이 피로감, 개혁 피로감을 느낄 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신들, 외척들이 이 조작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광조를 필두로 한 살림 세력은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 쓴다. 오랜 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자 양평소는 자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홍문관 상소를 주도했다가 결국 파직당하고 만다. 기묘사화로 인해 숙청된 선비들을 기묘명현이라 하는데 그 수가 수십여 명에 달했다. 혁신정치, 도덕정치라고 하는 게 이 호남살림의 기반이 없었으면 그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아까 학포당 양평소 선생을 비롯하여 해남의 윤구 선생, 또 유성춘 선생, 또 우리 광양 출신으로서 최산두 선생, 또 우리 청백리로서 백비의 주인공이신 박수량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그 기묘살림에 함께 했었던 분들입니다. 삭탈관직된 양평소는 고향인 능주로 돌아와 지냈는데 이때 조광조도 능주로 유배돼 관청 노비가 살던 허름한 초가집에 머물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양평소는 그날부터 매일 조광조를 찾아가 그의 처지를 위로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조광조가 유배 생활 중에 쓴 능성적 중시에는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쓰디 쓴 체념이 담겨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배 온 지 25일 만인 12월 20일 결국 사약을 받는다. 이제 겨우 38살의 젊은 나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며 숨을 거뒀다.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숨진 자리에는 훗날 능주 목사 민여로가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 유허비가 남아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조광조의 시신을 손수 거둔 이가 바로 양평송이다. 양평소는 쌍봉사 인근 지금의 서원터 마을 산속에 몰래 조광조의 무덤을 만들고 초상화를 그려 제사를 지냈는데 마을 한켠에는 아직까지도 그 터가 남아있다. 거의 영모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사약을 먹는 죄인을 갖다 그렇게 옹호했던 행동 자체가 거의 영모죄인데 그런 친구와의 어떤 의리를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그 무릅쓰고 조광조의 시신을 갖다가 수습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광조의 3년 심상을 마친 양팽소는 화순 쌍봉마을에 은거하게 된다. 마을 깊숙한 곳에 서재인 학포당을 지은 그는 여생을 마칠 때까지 세상을 등진 채 이곳에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가 조광조의 초상화에 적어놓은 네 구절의 글은 두 사람이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신념이자 맹세였다. 전국이 얼어붙으니까 그리고 음모와 공작이 막 난무하니까 상당수 사람들은 정암과의 관계를 가능하면 숨기려고도 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학포당은 은둔한 그런 상황에서 봄, 가을 조광조 선생의 제사를 계속 지냈던 것입니다. 조광조의 시신은 그가 죽은 이듬해 선영이 있는 용인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훗날 그의 묘소 인근에 서원이 세워진다. 1650년 효종으로부터 심곡이라는 사액을 받은 이 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필형에도 철거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곳에는 조광조와 함께 질환지교의 삶을 살다간 학포 양팽손의 시인이가 함께 봉안돼 있다. 조광조는 명종 말 살림 세력이 훈구파를 몰락시키고 집권에 성공하면서 성인화, 성역화된다. 선조 초 기대승 등의 상소로 영의정에 추중되고 광해군대에는 문묘에 배양됨으로써 유림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 기묘사화에서 그분이 이제 사약을 들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들은 종교적으로 보면요, 그 순교자입니다. 유학 유림에서의 하나의 종수, 종주인데 그 옆에서 학포 선생이 같이 했다는 거죠. 장성군 3계면 4계리에는 양팽손의 스승인 지지당 송흠의 정자가 세워져 있다. 맑은 물을 보고 나쁜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가 담긴 관수정. 당대 최고의 문인과 학자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논하고 시를 지었는데 조선 유학의 큰 별인 하서 김인우를 비롯해 가사문학의 대가인 면왕 송순, 호남시학의 스승 석천 이멍영 등과 함께 문인 예조정랑, 학포 양팽손의 이름이 적힌 편액이 나란히 걸려있다. 양팽손은 16세기를 수놓은 호남 사림의 리더이기도 했다. 학포 선생이 안 계셨다고 하면은 그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호남에 기호 학파의 인맥이 형성도 안 됐을 거이고 대부분의 기호 학파의 인맥 그거는 이 정암 선생하고 학포 선생의 우정에서 이것이 파생되지 않았냐. 양팽손은 큰아들만 화순 도곡 다라실 마을에 자리 잡게 하고 나머지 7 아들은 전라도 곳곳에 분가하게 했는데 종가가 위치한 다라실 마을의 학포 부조묘에는 매년 후손들이 모여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음력으로 추석 3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18일 되죠. 그래서 호남 일대에 주로 통문을 내서 많이 오시면 1년에 보통 80명, 100명 정도 이쪽 분들이 참석을 하시죠. 점사 11시 청각에 저기 신실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냅니다. 양팽손의 지조와 절개는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양팽손의 손자인 양산숙은 임진왜란 중 가장 비참했던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고림무원의 진주성에 달려간 호남 의병장 중 한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왜적과 싸우다 결국 남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광주 광산구 박호동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양산숙 일가의 정신을 기리는 양씨 삼강문이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학포당의 셋째 아들이신 우리 그 송천, 호를 송천 쓰시는데 송천 양흥정 선생이 아주 그 팔문장의 한 분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아들 세 분을 두셨어요. 근데 아들 세 분이 전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의병하시고 또 일본군에 저항하다가 사실 순절을 하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그 죽산 박씨, 또 그 따님, 또 우리 또 그 며느님, 이 세 분들까지 일본군에게 이제 희생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아주 강력하게 그 저항을 하시다가 스스로 자결도 하시고 이제 스스로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충과 효와 열의 정말 만고에 빛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정례를 내리지 않습니까? 쌍봉사 뒤편, 화순과 보성의 경계인 계당산 자락 높은 기슭. 이곳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한말 의병 유적지인 쌍산의소가 자리하고 있다. 양평손의 후손인 양회일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기지로 사용했던 곳인데 지금도 당시 의병들이 머물렀던 막사터와 훈련장, 의병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양회일은 1907년 4월 거병에 본격적인 의병 전투를 벌인다. 1907년 전반까지는 주로 유생들이 의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투 역량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이렇게 약한 편입니다. 근데 양회일 의병부대의 경우에는 이미 한 1906년 음력 10월부터서는 그 우리가 아는 쌍산의소라는 그 사적지가 있는 곳에서 적어도 2,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의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투 역량을 갖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로 먼저 능주를 점령을 하고 다음에 화순을 점령하고 동복을 점령하고 이제 광주로 쳐들어가려다가 지금 현재 그 너리째라고 알려지는 곳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15년 유배형을 선고받은 양회일. 그해 12월 특사로 풀려났지만 계속해서 의병 활동을 계획하던 중 체포되고 만다. 모진 고초를 치르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일본인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끝내 옥중에서 숨을 거뒀다. 양회일 선생의 경우에는 그때 의병을 할 때 약 200명 정도의 규모를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의진을. 그런 돈들이 대부분 다 양회일 선생 집안에서 나왔고, 그래서 먼저 이제 행장에 보면 그분 형제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의병 활동에 투자를 하겠다. 그걸 이해를 해달라. 일본 측 기록 전남 폭도서라는 게 있는데 그 전남 폭도서에 봐도 전부 토지를 매매를 해가지고 2,000원을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군자금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흔히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회일 선생의 집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순 한천면 모산리에 위치한 죽수서원. 선조 때인 1570년 조광조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1630년부터는 양평손의 위패를 함께 봉안해 두 사람의 학덕과 우정을 기리고 있다. 어쩌면 이 서원의 이름과 같은 대쪽 같은 양평손의 선비 정신이 그 후손들에게도 면면이 이어졌는지 모를 일이다. 16세기 호남 사림이 도학을 실천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학포 양평손. 그런 그의 사상적, 정치적 동지였던 정암 조광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학포와 정암. 죽음마저 초월한 두 선비의 우정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향기롭게 빛나고 있다.